공부가 되는 유럽 이야기 민준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50쪽에 영국의 그 왕이 영국의 그 뭔가 왕을 정하는 데에서 되게 많은 부족들이 뭔가 되게 조금 정치하다가 다시 바뀌고 다시 바뀌고 이랬는데 왜 한 부족으로 오랫동안 가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혼란스럽게 계속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뭔가 어떤 부족이 영국의 왕자리에 올랐는데 그게 뭔가 어수선하고 그래서 그 틈을 타가지고 계속 다른 부족들이 다 노리고 있다가 그때를 노려서 계속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정서로 씨. 제 생각에는 그 사실은 여기 있던 분들이 다 뭔가 왕위를 계승해서 이렇게 그렇게 왕이 된 게 아니라 무력이나 이런 거를 쳐들어와서 그렇게 왕이 된 사람이다 보니까 왕이 되기 위한 정치 교육 이런 거를 많이 받지 않았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 대비하는 그런 게 많이 없었어요. 나라가 어수선하기도 했고 왕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계속 쳐들어왔던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지도 잠깐 보여? 네, 지도 보면 여기가 이제 영국이지. 영국이라는 나라는 영연방공화국, 영국도 그 연방국가인 거 혹시 알아? 연방, 영국인가 몇 개의 나라가 합쳐진 아, 나라라는 거지. 왜 미국도 보면은 미연방이라고 해서 각 주들 50여 개의 그 주가 모여서 미국을 이루잖아. 음, 그런 것처럼 영국도 여기 보면 잉글랜드. 음, 잉글랜드 보여? 네, 그다음 여기 스코틀랜드. 여기 스코틀랜드 보여? 네, 그다음에 여기 북아일랜드. 음, 그다음에 웨일즈 여기 웨일즈. 아, 요거 네 개.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이 네 개가 모여서 영국, 영연방이라고 그러는데 영국을 이루는 거야. 자,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여기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이게 아일랜드 섬인데, 아일랜드라는 이건 독립적인 나라야. 근데 이 아,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가 아니라 이건 뭐라고, 어디라고? 영국에서, 영국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북아일랜드가 영국에서 독립하려고 막 하는 그런 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뭐야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어떤 그런 그 부분이 있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고 자 영국을 원래 통일왕국의 기초를 닦은 어디 무슨 민족이라고? 50쪽에 네, 50쪽에 보면 무슨 민족이 어, 한국의 기초를 닦은 거 처음에 앵글로 색슨족, 앵글로색슨족. 우리가 그래서 보통 영국 사람들 얘기하면 앵글로색슨족을 제일 많이 얘기를 해. 앵글로색슨족이 기본 영국의 바탕이었다고 그래. 자, 그런데 앵글로색슨족이 통일한국을 수립했지만 그 이후에 누가 쳐들어왔대? 이후에 누가- 대인인, 여기가 덴마크야. 덴마크가 영국하고 그렇게 멀지가 않아. 바다 요 북해를 사이에도 이게 덴마크의 대인인들이 쳐들어와서 앵글로색슨족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쉽게 면 지배를 한 거지. 어? 그래서 대인인들이 여기서 뭐 했다는 거야? 지배자가 됐다는 거야. 근데 음, 앵글로색슨족은 대륙으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다시 어떻게 된 거야?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왕이요. 앵글로색슨족이 다시 와서 이 덴마크 대인인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다시 이제 왕족이 된 거야. 음, 됐니? 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다음에 노르만족, 아 노르만족. 이 노르만족은 이쪽 노르웨이, 이쪽 북유럽 쪽.
북유럽 쪽 애들이 내려와서 여기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노르만 쪽 애들이 어디에 와서 영국에 와가지고 음, 헐 갑자기 마우스가 먹통이 됐어. 자, 그래가지고 노르만족이 일파인 바이킹족이 영국을 침략해갖고 노르만 왕조를 열었다는 거야. 그런 음, 식으로 지금 보면 영국이 여러 민족에 의해서 지배당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 이유는 뭐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된 이유가 음, 결국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하나는 영국의 앵글로색슨족이 뭐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아지? 강력하지 못했기 때문에 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또는 이 유럽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상당히 이렇게 붙어 있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 그 지정학적으로 거리가 가깝고 이렇다 보니까 서로 이제 뭐라는 거야? 힘이 센 게 휩쓸었다는 거, 휩쓸렸다는 거야. 음, 그거는 어느 나라 역사랑 마찬가지지. 여기 놓고 보면은 여기 중국도 사실은 보면 끊임없이 중국도 우리가 보면 한족이 중심이긴 하지만 중국에도 사실은 여러 민족들이 있는 거잖아. 또 보면 때로는 몽골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온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뭐 여진족, 거란족이 또 여기 쳐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중국도 사실은 보면 여러 민족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는 거야.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일본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중국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랬던 것처럼 그 세계 역사가 특별히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한 왕조가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끊임없이 그랬던 침략들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음, 자, 민준이 다 한 거야? 네, 또 있으면 더 해도 돼, 민준아. 아니, 다행. 서로. 어, 51쪽에 보면, 아니에요. 잠깐만요. 어, 어, 59쪽에 보면, 분리마다 통치하지 않는 빅토리아라고 해서, 빅토리아가 다스렸을 때 영국이 전성기를 맞았다고 했는데, 분리마다 통치하지 않는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것, 백성들을 영왕의 의미로 다스리기는 하지만 통치라고 해서 완전히 다 자기가 권력을 가지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권력을 나눠줘서 나라가 잘 번성할 수 있도록 한 게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국민주의. 뭐, 제 생각에도 뭔가, 음, 백성들을 잘 살 수 있게 다스리는데 뭔가 세금을 많이 걷는다거나 약간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법을 그런 걸 없애거나 해가지고 굳이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백성들을 쉽게, 아니, 잘 살게 할 수 있도록 영리하게 해가지고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거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잘 자,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결국 그러면 그 이전의 왕들은 군림도 했고 뭐도 했다? 통치, 통치도 했다라는 거야. 지금의 영국의 왕이 이제 누구인지 혹시 알아? 지금 영국의 왕? 찰스, 찰스 왕이 됐어. 쌤이 맨날 찰스 황태자라는 얘기가 왕세자라는 얘기가 너무 입에 붙어가지고 그 찰스 엄마가 여왕이었는데 그 여왕이 되게 오래 한 거야. 그다가 이제 그래서 엄마가 너무 오래 하는 바람에 찰스 왕은 왕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 그리고 바로 음, 그리고 이제 찰스 왕이 그 왕자 시절에 좀 이렇게 뭐야 좀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그 국민들의 별로 인기가 안 좋았어. 여자 관계에 관련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이 왕은 그 찰스 왕자는 왕이 못 되고 그 그러니까 아들이 바로 왕이 될 거다. 건너뛰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찰스 왕이 지금 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찰스 왕도 역시 마찬가지 뭐예요?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좀 보면, 자, 54쪽 보겠습니다. 아, 54쪽보다도 더 먼저 봐야 되겠네.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52쪽.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 우리 다른 책 할 때도 여러 번 나왔어, 사실은. 이 이야기가. 52쪽에 보면 여러분들이 누굴 봐야 되냐면, 아, 뭐, 1215년, 존 왕이 뭐에다 서명했다고? 마그나 카르타. 그렇지. 마그나 카르타에 서명했다는 거. 이때부터가 이제 그 역사가 바뀌기 시작하는 첫 출발점이에요. 그 영국 대원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마그나 카르타 이전만 해도 왕이 절대 통치자였어. 근데 마그나 카르타의 내용이 뭐야? 귀족 동의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귀족 동의 없이 마음대로 왕이 뭐 세금을 건다던가 전쟁한다던가 이런 거 할 수 없다라고 사인하라고 본 거야. 왜? 그 전에 조낭이 뭐야? 그 전쟁해 갖고 막 땅을 잃고 막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서명하지 않으면 조낭이 쫓겨날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왕의 권력이 그만큼 뭐해진 거야? 약해진 거야. 이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왕의 권력이 끝장난 게 아니야. 서명은 했지만 여전히 왕이 서명한 걸 무시하고 그냥 왕의 권력을 그대로 휘둘렀다는 거야. 자, 그러다가 넘어가서 54쪽. 자,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왕이 누구? 엘리-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 사실은 가장 큰, 뭐야, 영화를 누렸던 그 부분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 왕 때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스페인이 무적 함대라 갖고 스페인이 넘버 원이었어. 세상을 제패했어. 근데 이 스페인 무적 함대를 꺾고 바로 영국이 넘버 원이 된 그때가 바로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시절에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역시 여전히 누가 왕이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57쪽에 엘리자베스 1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찰스 1세? 아닌데. 아니지. 제임스 1세. 제임스 1세가 왕이 됐는데 이 제임스 1세가 왕이 됐는데 역시 무리한 세금을 요구하고 그 이후에 이제 누구? 찰스. 찰스 1세 역시 프랑스와 전쟁에 역시 패했어. 음, 그로부터 이제 받게 된 게 뭐라고? 권리청원. 권리청원. 그래서 아까 존 왕이 그 마그나 카르타 때 한번 귀족들의 동의 없이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에 서명한 이후에 다시 한번 권리청원을 받아들인 거예요. 음, 그래서 왕권이 역시 뭐 되는 축소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도 찰스 1세는 뭐 하려고? 그 약속을 했으나 거기에 어기려고 했어. 하지만 이번에는 귀족들이 가만히 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58쪽에 왕당파하고 의회파로 나뉘어서 전쟁까지 벌어지게 되면서 왕당파가 진 거야. 그러면서 찰스 1세가 어떻게 됐대? 서양당. 사형이 되고 청교도 혁명이 되어서 잠깐 동안 왕이 없는 나라가 된 거야, 영국이. 영국도.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루이 16세가 죽고 그때부터 완전히 왕이 없는 나라, 공화정으로 바뀐 거야. 근데 영국도 이렇게 크로멜에 의해 갖고 공화정이 됐지만 하지만 음, 이때 다시 이제 그가 뭐 했다는 거야? 독재 정치를 하는 최종. 바람에 다시 왕정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음, 그러고 나서 59쪽에 중요한 게 1688년이야. 1688년에 어떤 일이 벌어져? 그 명예형 명예혁명이 벌어지는데 왜 명예혁명이라 불러? 피가 피 없이 혁명을 전쟁 없이 왕 그렇지. 피가 없이
라고 하는 얘기들 아까 뭐 처형을 하거나 죽이거나 이런 거 없이 왕을 바꿔 치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라고? 영국은 백제혁명. 국왕은 있지만 법에 따라 나란히라는 입헌군주국.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군주국이었어. 군주. 임금만 있는 건데 그 앞에 두 글자가 붙어 뭐? 입헌. 입헌군주야. 입헌은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서 해야 돼? 헌법. 법에 따라, 헌법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왕이 있는데 왕 말고 이제 그 밑에 총리가 있어, 총리. 그래서 왕이 총리를 임명을 해. 지금 영국 같은 경우. 근데 그 총리를 왕이 야, 유주희 네가 총리해. 뭐 서로 네가 총리해. 라고 마음대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누굴 뽑아? 총리. 총리를 뽑아. 민준이를 뽑아. 그거 나서는 왕한테 가갖고 민준이를 총리로 임명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야. 음, 그러면 총리가 뭐해? 민준이를 임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왕은 허락 실제 안 하면 또. 그 허락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아, 옛날에는 그러니까 허락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이 있는 경우가 있으면 그나마 왕이 좀 이렇게 힘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허락하는 건 그냥 뭐야? 이런 요식행위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의전상 그냥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절차만 남겨 절차만 실제 힘은 없어. 음,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그분이 바로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부분들이 그래서 그냥 상징적인 존재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비슷한 게 있는 게 뭐냐면 대학교 총장, 그러니까 충남대학교, 서울대학교 이런 데를 우리가 국립대학교라고 그러거든. 국립대학은 나라에서 나라 세금으로 세운 대학이라는 뜻이 한마디로. 음, 그래서 그 충남대학교에서 총장을 교수들이 선거에서 뽑아. 선거에서 뽑았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총장이 되는 게 아니야. 음, 대통령이 사인해줘야 총장이 돼. 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지금 여기는 대통령이 사인을 해준 게 요식행위가 아니야. 어, 대통령이 사인 안 해주잖아? 그럼 그 사람 총장 임기를 시작을 못 해. 다시 근데 뽑아야 그거를 돼요. 계속 사인을 안 해주면 그 학교는 총장 없이 운영을 해야 돼. 그럼 그 학교가 너무 힘들어져. 그러니까 그럼 총장이 알아서 뭐 해? 나 그만둘게요 라고 얘기해. 그리고 이제 새 총장을 뽑아. 음, 그리고 대통령이 그래서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뭐 할 수 있어? 허락 안 할. 또 사인 안 해줄 수 있어. 그럼 또 새로 뽑아야 돼. 그러면 어, 그 사람들이 이제 알아서 뭐라는 거야. 대통령이 뭐 마음에 들 만한 사람을 뽑는 거야. 어, 근데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어쨌든 자기 마음에는 안 든다. 근데 우리가 이걸 어려운 말로 뭐야? 비토권이래, 비토권. 음, 최소한 얘는 아니다 싶으면 임명을 안 해버려. 사인을 안 해버려. 근데 대부분은 이제 뭐야? 아주 마음에 들지 않는 이상은 그렇다고 대통령이 또 뭐 할 수 없는 거야. 서로 네가 총장이라 이럴 수는 없는 거야. 그럼 이제 그 간섭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권력을 어떻게 나눌 거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른 거야. 옛날에는 아예 대통령이 임명했어, 임명. 음, 그냥 이거 해라. 라고 임명했는데, 그러니까 아예 임명하는 방법이 대통령은 권력이 무조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무조건 선거에서 뽑힌 사람이 그냥 그대로 총장 되는 거면 이 구성원들에게 권력이 가 있는 거고. 대통령이 하나도 없는 거고. 지금 그 사이 어딘가에 절충하고 있는 거지. 이해가 가? 네. 네.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것들이 바로 그분이고 빅토리아 양 시대에 바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는데 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야? 그 영국은 해가 저도 그 식민지 나라는 해가 떠 있으니까. 그렇지 지구가 둥글면서 자전을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해가 여기 있으면 여기만 뭐야? 낮이지. 여기 돌아가면 여기가 밤이 되고 여기가 낮이 되잖아. 영국의 영토가 여기 있는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도 여기는 영국 본토는 밤이지만 아까 말했던 대로 식민지였던 이런 부분들은 다 워낙 넓다 보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런 별명들을 갖게 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그 잠비아 쪽 갔다 왔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짐바브웨 잠비아 사이에 그 폭포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거든. 거기 있는 폭포 이름이 뭐야? 빅토리아. 빅토리아 폭포인데 바로 이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빅토리아 폭포. 그러니까 그쪽 아프리카 쪽에도 영국의 식민지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영국이 잘 나가던 시절에 영국의 식민지가 이만큼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빨간색 보여? 네. 미국, 캐나다 이쪽에 다 아프리카 쪽에도 이쪽에 주로 이제 동부 쪽에 아프리카 쪽에 영국 식민지들이 많이 있었고 여기 인도 땅 여기 뭐 인도차이나반도 이쪽 뭐 인도네시아 이쪽 부분 다 여기 호주 이런 부분들이 다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다 보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기 영국 여기 본토고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다 식민지가 있는 거지. 전 세계 걸쳐서. 자, 그래서 지금도 그 왕권 국가들이 있어. 중동에 있는 몇몇 나라들은 아예 또 왕이 강력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근데 지금처럼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유럽에 있는 나라들 또는 일본도 마찬가지야. 일본도 왕 있는 거 알아? 네. 일본도 왕이 있지만 총리가 다 하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 됐어? 네. 자, 공부가 되는 유럽 이야기 이 책, 보면 아까 우리가 지도를 봤는데, 어, 여기가 유럽이지. 자, 여기 나와 있는 나라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나라가, 프랑스. 여기가 프랑스야. 프랑스 영국에서, 그 유럽에서 아주 큰 나라 중에 하나야.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영국이.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이 서로 뭐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 비슷하게 서로 이렇게 라이벌 관계였던 그런 시기들이 많이 있어갖고 둘이 뭐 이렇게 전쟁도 보불 전쟁 또 아니 보불 전쟁이 아니구나. 프랑스와 영국이 서로 이제 전쟁도 이렇게 벌이 백년 전쟁에서 전쟁도 벌이기도 하고 그랬던 또 관계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 여기 독일. 이 프랑스, 영국, 독일이 유럽에서 그 삼강이야, 삼강. 제일 막강한 세력들을 형성하고 있는 이 세 나라가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 이 세 나라로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네덜란드. 네덜란드 여기 보면 작은 나라지, 사실은. 네덜란드. 근데 이 네덜란드가 한때는 세계를 제패했었어. 그러니까 스페인보다 먼저 앞선 시기에 네덜란드가 제일 그 막강한 그런 첫 번째 권력, 첫 번째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이 네덜란드야. 그다가 이 네덜란드의 권력이 이 스페인으로 넘어갔고 스페인으로 넘어갔던 권력이 나중에 영국으로 넘어가게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바뀌게 되는 어떤 그런 걸 볼 수 있고 네덜란드는 지금도 어쨌든 또 이렇게 크진 않지만 또 이렇게 아주 막강한 그런 나라 뭐 막강한다는 게 군사력이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잘 사는 나라들 중에 하나가 이제 네덜란드이고 뭐 네덜란드 하면 여러분들 제일 유명한 얘기가 뭐야? 왜 이름이 네덜란드인지 알아? 그 땅이 낮은. 그치, 땅이 낮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운하 뭐 이런 것도, 풍차 뭐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유명한 그 나라가 네덜란드지.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아. 여기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지금은, 이탈리아 이게 반도 국가고, 지금은 유럽에서 그렇게 뭐 이렇게 막강한 나라는 아니야. 근데 이탈리아는 과거에, 과거에 가장 유럽에 있는 나라라면 그냥 이탈리아. 그때는 이탈리아의 이름이 아니라 뭐로 불린 거야? 로마.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바로 유럽의 역사다고 할 만큼 이 이탈리아는 과거가 아주 영화로운 어떤 그런 나라였지.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은 사실 조상 덕분에 먹고 사는 나라들 중에 하나지 지금. 그 로마 시대 때 그 유적이나 이런 것들로 관광 자원을 먹고 사는 나라들 중에 하나고 이탈리아. 남부 유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여기 오스트리아. 보여? 네. 독일 같은 오스트리아. 그래서 지금은 오스트리아가 별로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오스트리아가 원래는 이 오스트리아 제국이었어. 이 오스트리아가 상당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독일에 밀려갖고 뭐 이렇게 그렇게 큰 힘이 있지 않지만 한때 이 오스트리아가 가장 이제 힘이 센 그런 나라였고 그래서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 가면 많은 음악가들의 무덤 이렇게 다 이 빈에 있거든. 빈이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던 도시였기 때문에 무슨 뭐 모차르트다, 베토벤이다 뭐 이런 음악가들이 다 이 오스트리아 뭐 이런 데서 이제 와서 활동했던 어떤 그러한 부분이 오스트리아가 상당히 전성기에 있었던 그런 당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일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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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는 어디야, 그리스가? 갑자기 보이지도 않아. 찾지도 못하겠네. 선생님 갑자기 그리스 붙였겠지? 그리스 여기. 그리스는 여기입니다. 음, 자, 그리스 여기 아테네인데, 이탈리아보다도 더 구상 잘 맞는 나라가 그리스지. 그래서 음, 여기 유럽 문명을 얘기할 때, 유럽 문명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그리스 문명. 그리스 로마 문명 합해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문명. 이 로마 문명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 문명을 바탕으로 더 이제 꽃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리스 신하고 로마 신하고 이름만 다르고 거의 비슷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그리스가 바로 올림픽도 그리스에서 시작됐고 오늘날 민주주의라는 것도 그리스에서 시작됐고 그래서 이 그리스가 과거에 상당히 큰 영화를 누렸던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도 이제 그 당시의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문명을 이해하는 커다란 두 가지 축이 바로 이 그리스 로마 문명 하나와 또 하나가 이제 이쪽에 이스라엘에서 그 기독교가 이제 유럽에 퍼져가지고 아까 로마 제국 그래서 유럽을 이해하는 커다란 두 개의 축이 이 그리스 로마 문명 하나와 또 이스라엘 히람 문명 그 부분들이 유럽의 어떤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그리스도 지금은 유럽에서 그렇게 힘쓰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 스위스 여기가 바로 스위스지. 스위스 같은 경우는 바다가 없는 나라야. 음, 바다를 접하고 있는 내륙 국가지.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가 프랑스나 이쪽에 이탈리아나 뭐 이렇게 다른 여러 나라들, 독일 이런 나라들에 이렇게 쌓여 있는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에 이렇게 접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인데 스위스가 이른바 영세 중립국이라는 말 들어봤어? 영국. 영세 중립국.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스위스는 난 어디 편도 들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스위스 정치적 중립을 선언해 갖고 자기들의 어떤 그런 지위를 지켰던 나라가 이 스위스고 스위스 같은 경우가 다른 웬만한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더 그 국민소득이 높은 그런 나라가 이 스위스고 대신 국민소득은 높지만 물가도 엄청 비싼 그런 나라이기도 한 것들이 이제 스위스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스위스는 로망이야 로망. 그 스위스가 이른바 달력에 나오는 풍경 사진 대부분이었던 이 스위스 사람들이 이제 스위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러한 나라들 중 하나가 스위스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이 스페인. 스페인. 스페인 여기 남부 쪽에 있는 나라고 아까 영국한테 꺾기 전에 이 스페인 무적 함대가 최고인 부분들이었던 거고 스페인의 그 누구야 콜럼버스? 음, 콜럼버스가 이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요 스페인을 이렇게 남미를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그래서 남미의 브라질 빼고 나머지 나라들이 다 스페인어를 써. 그 아, 스페인어를 사용한 것들이 요 스페인이 여기 방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거지. 브라질은 어느 나라 언어 혹시 쓰는지 알아? 맞아. 브라질 여기 포르투갈. 아, 포르투갈어를 써, 브라질은. 나머지는 다 스페인어를 쓰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스페인의 영향이 그만큼 막강했던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 과거에 그렇게 잘 나갔던 그런 나라인데 지금은 덩치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뭐 굳이 말하면 아까 영국, 프랑스, 독일이 1등급이라면 여기 아까 이탈리아, 스페인 뭐 이런 데는 2등급 정도 되는 그런 나라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뭐 물론 뭐 이렇게 말하면 또 스페인 사람도 인정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다음에 어디? 스웨덴. 스웨덴. 이 스웨덴이 이제 이 북유럽인 건데
옛날에는 별로 두각을 못 다녔었는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 가장 핫한 곳이 바로 이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보통 이제 북유럽 사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나라들이 사실은 가장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들. 이런 제일 잘 나가는 나라. 복지도 잘 돼 있고 뭐 안정적이고 뭐 이래서 이제 요 나라들이 이제 제일 잘 나가는 어떤 그 우리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어떤 그런 나라들인데 다만 이제 군사적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정치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아직 뭐 이렇게 크게 이제 뭐야 이렇게 세상에 전면에 나서거나 그런 적은 상대적으로 그 적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복지나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잘 나가는 그런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웨덴. 그 다음에 러시아. 러시아. 이 러시아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이 러시아를 과연 이게 유럽으로 봐야 할 건지 아니면 땅덩어리만 치면 오히려 어디에 더 많아? 아시아. 아시아에 더 많아. 근데 러시아는 한사코 자기는 아시아라고 생각 안 해. 자기들은 항상 뭐해? 유럽이라고 생각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러시아이지만 다시 러시아가 됐지만 한때는 이제 뭐야? 소련. 소련, 소비에트 연방에서 소련이야. 소비에트 연방, 연방이라는 게 여러 국가가 모여서 여기 있는 이 벨라루스, 뭐 여기 뭐 우크라이나, 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뭐 여기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여기 뭐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 다 모였어. 과거에 소련. 구소련. 근데 소련이 이제 망하면서 이게 분리 독립을 이렇게 쭉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가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EU, 이 유럽에 내줄 수 없는 그런 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지금 전쟁이 계속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중요한 이유가 요것 때문에 요거 뭐 음, 흑해. 흑해 이 러시아가 이게 북쪽에 있다 보니까 겨울이 되면 바다가 꽁꽁 얼어. 그러면 꼼짝없이 갇히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흑해야, 흑해. 흑해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뭐가 돼버리면, 이유 돼버리면, 자기들이 이게 포위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우크라이나 이쪽 부분, 동부 지역 부분들을 러시아가, 그럼 이거 내놓고 가라. 이런 거야, 쉽게 말하면. 아, 그래서 여기 부분을 지금 현재 점령하고 있는 거고, 우크라이나는 그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또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물론 이제 꼭 뭐 이렇게, 그 뭐야, 흑해로 진출하는 것 외에도 여기가 이제 곡창지대. 곡창지대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볼 수 있는데, 러시아는 수도가 모스크바, 그거. 그다음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이 서쪽에 이게 치우쳐 있는 큰 도시가. 그러다 보니까 유럽 지향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자기들이 유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체코와 슬로바키아. 우리 선생님이 뭐야, 민준이 서로만 할 때는 체코슬로바키아였어. 이 체코하고 슬로바키아가 한 나라였어, 한 나라. 근데 지금 이제 체코하고 슬로바키아하고 이제 분리독립돼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여기 나라들은 주로 이제 우리가 동유럽이에요, 동유럽. 동유럽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다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상대적으로 이제 뭐야, 유럽에서 강한 그 힘을 내고 있지는 못한 그런 상황들이지, 아직은 체코슬로바키아. 그 다음에 폴란드. 폴란드. 선생님이 유일하게 못 가본 나라입니다. 지금 나온 나라들 중에서 아니다. 어, 선생님 영국도 못 가봤구나. 영국하고 폴란드 두 나라 못 가봤구나. 폴란드 못 가본 나라. 그래서 이 바르샤바가 수도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이 폴란드도 역시 이제 이 독일에게 침공당하고 이 러시아하고 또 관계들 속에서 이 폴란드도 상당히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런 나라이고 역시 아까 체코와 슬로바키아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국가였다가 지금은 이제 EU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나라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헝가리. 헝가리 여기도 헝가리도 역시 마찬가지.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다 공산주의 국가,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였다가 지금은 이제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아직까지 역시 보통 이제 유럽 하면 우리가 서유럽이 중심적인 국가로 아까 영국, 프랑스, 독일이라고 얘기했는데 동유럽은 조금 소외된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지금은 다시 이제 EU에 합쳐져 가지고 함께 이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들이 이제 유럽의 중요한 나라들인데 사실 이제 이 책에 소개 안 된 나라들 있지 뭐 핀란드나 노르웨이 그다음에 이쪽에 나라들 많아 여기
뭐 코소보니, 몬테네그로니, 뭐 알바니아니, 북마케도니아니, 뭐 불가리아니, 뭐 이런 나라들, 더 이제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이렇게 모나코라는 나라들도 유럽에 있는 나라들, 아까 뭐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은 지금 이 책에는 소개가 안 돼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세르비아, 뭐 크로아티아, 뭐 이런 나라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의 나라들이 대략적으로 어디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들도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함께 봤습니다. 자, 이 책은 그래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제1장에서 유럽에 대한 어떤 그런 전체적인 이해라는 부분들을 해주고, 그 나서는 2장부터는 각 나라들의 어떤 그런 특징들을 소개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 16쪽 잠깐 보겠습니다. 자, 책 16쪽에 보니까, 아까 선생님이 중국에도 땅덩어리에 넣다 보니까 여러 민족들이 있다는 거. 한족이 중심이고 뭐 50몇 개, 선생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수십 개의 소수민족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게 중국 사회예요. 그 소수민족 중에는 우리 조선족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중국 내부 안에. 그래갖고 이제 그 뭐야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우리 한국도 그냥 뭐라고 생각한 거야? 중국의 조선, 그냥 한국으로 생각하는 거야, 사실. 한국이 그나마 요즘에 힘을 얻어서 독자적인 국가로 인정을 받지, 한국이 만약 힘이 없었더라면 그냥 중국이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있고, 중국 역시 뭐라고 그러냐면 옛날 무슨 고구려 때나 뭐 이럴 때 자기들의 변방 나라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우리나라 사람들 막 열받게 막 하는 거지. 어? 뭐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유럽 역시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하려고 하는 아예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바로 EU를 통해서 이렇게 구체화되다가 EU가 그래서 좀 잘 나가는가 싶더니 영국이 거기서 이제 뭐해? 떨어 나가버렸지. 브렉시트가 떨어 나가버렸지. 그러면서 이제 EU가 과연 계속 유지가 될 거냐 아니면 EU가 다시 해체돼서 나갈 거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또 지금 현재 한참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 또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유럽에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유럽을 대표하는 민족은 세 가지라는 거야. 뭐뭐뭐 라틴족, 라틴족, 게르만, 게르만족, 슬라브족, 슬라브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라틴족이 바로 뭐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을 세운 것들이 바로 그 라틴족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탈리아나 그쪽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라틴족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게르만. 게르만 게르만족은 처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북유럽, 북유럽에서 이 게르만족이 자기들이 내려오고 뭐 추워서 내려왔다는 소리도 있고 아니면 무슨 쌤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훈족이가 무슨 다른 족이 어쨌든 기조 쳐들어온 거야. 그 떠밀려서 이렇게 내려온 거야. 마치 도미노처럼. 음, 근데 이게 게르만족이 쳐들어오면서 아까 라틴족이 세우던 로마를 그냥 삭혀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요 게르만족인 부분들이 유럽의 새로운 강자로 가장 번성한 게 게르만족이고 게르만족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야 우리 독일. 독일의 히틀러가 게르만족의 영광을 위하여 게르만족이 세상을 지배된다.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내세웠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슬라브족, 슬라브족. 이 슬라브족이 바로 어느 지역에 위치한 민족이라고? 동유럽, 동유럽에 위치한 것들이 슬라브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커다랗게 말하면 이게 세 개로 나뉘는 거고 보통 아까 선생님이 영국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 영국 처음에 했던 게 앵글로색슨족, 앵글로색슨족인데 그 앵글로색슨족은 게르만족의 일부분이에요. 게르만족 안에 무슨 프랑크족이니 앵글로색슨족이니 뭐 고트족이니 브루크튼족이니 이런 또 이렇게 족이 이렇게 여러 족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네. 그래서 어쨌든 라틴족, 게르만족, 슬라브족이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는데 18쪽에 유럽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근본적으로 이해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이해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두 개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는 부분들이 뭐하고 뭐? 유교, 어, 공명세상, 유교. 또 하나는 불교? 어? 불교, 불교. 삼국시대 이후에 이제 불교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기본 두 축이 유교와 불교를 기본으로 해. 거기다가 이제 근대 들어와서 거기다 이제 뭐가 또 섞인 거야?
기독교. 기독교. 지금은 이제 기독교 영향력이 더 훨씬 더 크지. 근데 기본 유교와 불교와 두 축, 거기에다가 기독교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나라는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국 문화는 커다랗게 영국이나 유럽 문화는 커다랗게 두 개의 기둥이 있다고 했는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하나가 뭐? 헬레니즘. 헬레니즘. 헬레니즘 뭘 말한다? 그리스 사상과 문화. 그리스 사상가 문화. 아까 쌤이 그리스, 그대로 나중에 이제 로마가 그리스 문화를 계승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렇게 그리스 로마 사상, 그러니까 묶어서도 얘기하는데 바로 그게 헬레니즘인 걸 보세요. 헬레니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축이 헤브라이즘. 헤브라이즘. 헤브라이즘이 뭐야? 기독교 사상과 전. 그렇지. 히브리 사람들. 그 유태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독교 사상들. 그래서, 원래 그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다는 거야? 예수가 태어날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어. 그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어. 그러다가 처음에는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뭐야, 고난을 당했어. 당했어. 기독교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로마 제국의 쌤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서로는 알지 않을까? 무슨 황제지? 네? 무슨 황제가 그 기독교를 인정해주지? 콘스탄티누스 대제? 네? 콘스탄티누스 대제? 몰라. 콘스탄티누스일 거야, 아마. 그 이름이. 그 대제가, 그 기독교를 공식 인정, 공인해줘.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 권력과 손을 잡아갖고 로마의 국교가 돼.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유럽 사회 전반에 쭉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이 헬레니즘, 기독교 사상, 그리고 아까 말했던 누구? 헤브라이즘. 이 두 개가 유럽을 이루는 기독인데 차이가 커. 헤브라이즘은 그리스 신들이 하나야 여럿이야. 여러 명. 여럿이야. 다 신교 사상이야. 반면 기독교는 한 명. 유일의 신 한 명을 믿는 거야. 그러면 차이가 있어. 또 헤브라이즘은 결국은 우리가 그러면 나중에 이제 휴머니즘,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발전하게 되는 데 비해서 철저하게 헤브라이즘은 누구 중심? 신, 신을 찬양하고 신에게 예배드리는 신 중심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기본적으로 두 축이어서 여러분이 민준이나 서로가 유럽 문화를 잘 이해하려면 꼭 읽어야 될 게 두 가지야.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책. 어, 그래서 그 뭐야 기독교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근데 민준이도 근데 교회 다닌다고 그랬지? 저 성당 다니. 성당도 다니고 서로는 교회 다니고 그래서 네. 뭐 성경 이야기 열심히 잘 알겠네. 주일학교 다녀? 민준아? 주일학교 다녀 안 다녀? 안 다니네. 다녔다가 너 그 복사 같은 거 해 안 해? 해봤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러면 저기는 받았어 안 받았어? 세례는 받았어 안 받았어? 그 천냥성체는 응. 그래서 세례명 있어 민준이? 마르 마르코. 마르코야. 그래. 마르코가 누군지는 알아? 오, 그 마가가 마마 마르코일걸? 그 마테오가 그 마태복음 쓴 마태고 마르코가 마가로 쓰면 알고 있는데 쓰면 정확히 모르겠네. 그래. 야, 그래도 네 적인데 그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조사해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준아? 그래서 성당 가면 너 보고 마르코라 불러? 아니 딱히 뭐 그렇게 부르진 않는데. 마르코 형제님 이러지 않아? 아니 딱히 저한테 말하는 사람이 없어. 나한테 말하는 사람이 없어. 아이고. 서로는 기독교 개신교라서 그런 게 없지 특별히. 네. 그래. 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쪽, 21쪽에 유럽의 역사에서 아주 큰 영향을 끼쳤던 것들을 아주 그냥 이렇게 대충 보는 거야, 그냥 보면.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십자군 전쟁이 나왔어, 십자군 전쟁. 자, 십자군 전쟁은 뭐래? 한마디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있는 십자군 전쟁은 누구랑 누가 싸운 거야? 이슬람교 그치, 그리고 기독교 세력들이 이슬람교 세력을 뭐 하겠다? 물리치겠다고 싸운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다는 거지.
그 이슬람이 세력을 넓히면서 아까 이스라엘 쪽을 차지하게 되고 뭐 스페인 막 이런 데까지 막 이슬람 세력들이 차지하게 돼.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독교 세력들이 이슬람 세력을 내가 몰아내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었으나 처음에는 그랬으나 나중에는 막 지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막 약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요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의 어떤 그런 교황 중심의 권력과 왕들 사이의 권력 관계도 막 바뀌게 되고 그 안에 어쨌든 여러 가지 십자군 전쟁의 결과 이슬람 문화가 오히려 유입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럽 역사가 이렇게 변화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 십자군 전쟁이 이게 나오는 거야. 자, 그다음에 중요하게 나온 게 뭐야? 21쪽에 르네상스. 르네상스. 자, 르네상스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 학문 또는 예술의 부활 재생. 그렇지. 그래서 르네상스를 다른 말로 뭐 문해 부흥 운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르네상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중세 시대의 신 중심에서 르네상스는 누구 중심? 사람 사람 중심. 중심, 인간 중심으로 세상이 바뀌는 어떤 그런 때. 그래서 그 전까지는 신 중심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인간에 대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화와 예술이 꽃피던 그런 시기와 르네상스가 이렇게 맞닿는. 근데 그 일들은 어디 중심으로 얘기했을 때? 유럽을 중심으로 했을 때 얘기야. 전 세계에 걸쳐서 벌어진 일들이 아니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르네상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을 꼽는 게 뭐야? 종교 개혁.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들. 종교 개혁은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 자체. 종교 개혁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야? 서로야. 종교개혁은 음, 음, 민준이가 믿고 있는 민준이가 다니는 성당, 그러니까 카톨릭이라 구교라 구교. 카톨릭이 꽉 잡고 있어. 로마 교황청이 중세 유럽을 꽉 잡고 있었어. 근데 그 중세 유럽을 꽉 잡고 있던 로마 교황청이 뭐 했다? 부패했다. 부정을 저질렀다. 죄를 많이 저질렀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되어서 바로 잘못을 뭐 하자? 뜯어 고치자. 라고 하면서 누가? 마르틴 그렇지. 루터. 마르틴 루터 역시 신부님이었어, 신부님. 신부님 스스로가 그 잘못을 95개 조의 잘못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시하면서 그걸 바꾸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구교, 카톨릭이 그걸 뭐 했어? 수용한 게 아니라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란 거지. 그래서 이른바 마르틴 루터를 따라서 종교 개혁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따로 만든 게 바로 신교, 개신교. 그 개자가 고칠 개자예요. 개신교라고 얘기하고 아니다 우리는 그냥 그대로 뭐 하겠다? 옛날 로마 교황제의 그 전통을 따르겠다는 것들이 구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카톨릭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가 다니는 교회는 개신교, 그 민주가 다니는 성당은 카톨릭, 구교.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뭐 한 거야? 천주교는 천주교가 한국에서는 그거를 천주교라고 불러요. 카톨릭. 어, 그 하나님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 한자를 쓰잖아. 한자로 하나님이 천주님이에요. 천주님. 하늘의 주인. 그 천주님을 믿는 종교라고 해서 천주교 그렇게 불렀던 거야. 이해가 가? 네, 네. 카톨릭은 그거를 그 뭐야? 원래 카톨릭. 그 발음, 그 언어 오름 자체가 이제 카톨릭인 거고. 그걸 한자로 이제 한 의역한 게 천주교인 거. 그래서 천주교에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성당인 거고. 그런 식으로 이게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다시 이제 그 개신교는 다시 그 안에서 뭐 장로교니, 감리교니, 침례교니, 성결교니 뭐 이런 식으로 다시 그게 이제 뭐 분화된 거야, 분화. 근데 그걸 다 합해서 뭐라 불러? 개신교, 신교라고 부르는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 근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단지 근데 그 당시에 그 카톨릭은 왕들하고 편을 먹어. 왕들하고. 반면 이 개신교들은 왕이 아니는 그 귀족들이나 이런 새로운 세력, 부르주아, 새롭게 그 장사해서 돈 번 사람들, 공장 지어서 돈 번 사람들이 하고 손을 잡아. 그러면서 그것들이 이제 구교와 신교 사이에 막 전쟁이 벌어지고, 뭐 그러면서
처음에는 종교적인 문제였는데 이게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는 정치적인 문제, 나중에는 국가적인 문제로 막 발전하게 돼. 그러면서 이제 유럽의 역사에서 그전에는 나라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 근데 이런 그 구교 신교 사이의 또 전쟁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국가라는 그런 개념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역사에서 이 종교 개혁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쪽에 또 중요한 역사 뭐 산업혁명, 산업혁명이라고. 보통 산업혁명은 어디에서 시작됐다고 그래? 어느 나라? 영국,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그래서 영국이 사실은 그전까지 별 볼 일 없는 나라야. 크게 두각이 나타나는 나라가 아니야. 아까 얘기했잖아. 뭐 침략당하고 맨날 왕 바뀌고 막 그러잖아. 근데 영국이 바로 이 뭘 계기로 해서 산업혁명을 계기로 해갖고 영국이 슈퍼파워가 돼. 그 전까지는 오히려 네덜란드, 그 다음에 스페인이 슈퍼파워였는데,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업혁명 시기의 여파도 있고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국이 가장 슈퍼파워로 떠오르게 되는 그 부분이 이제 산업혁명이었던 거고,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완전히 또 그 유럽이 그 전까지는 유럽이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유럽이 그렇게 잘 나가는 나라가 아니었어. 잘 나가는 대륙이 아니었어. 오히려 중국 이쪽이 더 아시아 이쪽이 더 잘 나갔었어. 근데 바로 지금 현재까지도 유럽 쪽의 부분들이 패권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바로 뭐 덕분에? 산업혁명, 산업혁명 덕분에 수많은 부를 창출하게 됩니다.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 부분을 볼 수 있고, 그 산업혁명과 일어나는 시기, 이제 비슷하게 이제 뭐가 벌어져? 또 역사에서 프랑스 프랑스 대혁명, 대혁명. 근데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면 사실은 어디에만 해당될 것 같아? 프랑스, 프랑스만 해당될 거잖아. 근데 그게 뭐라고 이게 유럽 전체가 중요하냐? 프랑스 대혁명은 프랑스에서만 끝난 게 아니, 아니, 프랑스 대혁명의 그 혁명의 불길이 다른 나라까지 다 번진 거야. 그러면서 그 아까 말한 대로 왕을 유지하려는 그런 나라와 그 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 민주주의 이런 거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어떤 그런 나라로 이렇게 탈바꿈하는 데서 이 프랑스 대혁명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럽 역사에서 프랑스 대혁명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이 24쪽에 1차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 자, 제1차 세계대전. 세계대전이면 세계가 다 싸워야 되잖아. 그게 아니야. 세계가 다 싸워서 세계대전이 아니야. 왜 세계대전이야? 세계 유명한 여러 나라가 싸워서 세계대전이야. 또, 여러 나라들이 싸워서. 그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그 어디야? 어, 러시아가 세계대전이 될 수도 있어. 음, 왜냐면 지금 러시아에 지금 누가 군대를 보냈다고 그래? 북한, 북한이 군대 보냈잖아. 그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 북한 되는데 그 어떤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가 그럼 한국이 우크라이나 군대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아, 그럼 이제 세계대전이 되는 거지.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지금은 이 유럽 나라들 미국이 돈하고 무기만 대주고 있어. 직접은 가서 싸우지 않아. 음, 근데 만약에 이 나라들이 뭐 하게 되면 직접 본격적으로 참전하게 되면 그럼 이제 세계대전이 되는 거지. 근데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벌어졌던 주로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은 어디라는 거야? 유럽, 주로 유럽 땅에서 프랑스 땅이나 이런 땅에서 주로 전쟁이 벌어진 거야.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이유는 그 세르비아 청년에 의한 오스트리아 황태자 조작 사건, 그거는 그냥 뭐야 겉으로 이렇게 벌어진 일일 뿐이야. 아,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성냥불로 내가 이렇게 성냥을 이렇게 불을 탁 했어. 그럼 이렇게 불꽃이 일잖아. 음, 그렇다고 화재가 발생할까? 성냥 한 아, 개면 키면 조금 있다가 어떻게 돼? 꺼져, 성냥은 다 타면 꺼지잖아. 네, 근데 그 밑에 인화물질, 뭐 석유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팔 종이라던가 이렇게 많이 있어야 종이 성냥불을 탁 거가지고 던지면 그 인화물질에 불이 붙어갖고 큰 화재가 벌어지는 거잖아. 음, 근데 아무리 인화물질도 많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그 성냥이 성냥, 라이터가 없으면 불 안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민준이가 말했던 이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인가를 저격한 사건은 성냥불이에요, 성냥. 어, 그 성냥불인데 만약에 다른 일 없으면 그 일을 끝났을 거야. 근데 그런 그 인화 물질에 해당되는 게 뭐였냐는 얘기예요. 그게. 그게 뭐냐면 아까 산업혁명 이후에 각 나라들이 물건을 많이 생산하려면 원료가 필요해, 원료. 그럼 그 원료로 자원을 확보해야 돼. 또 물건을 많이 생산했어.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 돼. 팔아야 돼. 팔 시장이 필요해. 그래서 그 나라들이 원료도 확보하고 자원도 확보하고 뭐야? 물건을 소비할 시장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필요했던 게 뭐야? 식민지? 식민지, 식민지. 아프리카, 아시아 그런 식민지. 그 식민지를 둘러싸고 서로 뭐 한 거야? 싸움, 치고받고 싸운 게 바로 제1차 세대전이라는 거야. 어, 우리 보통 제1차 세대라면 누군 좋은 나라고 누군 나쁜 나라라고 생각해, 보통. 여러분들은. 아니면 그런 게 없어? 어, 제1차 세대전 딱 생각하면 서로는 누구 편 드는 거 없어, 혹시? 누가 좋은 나라고 누가 나쁜 나라고 없어? 그런 생각이 있어, 없어? 없고, 민준이는 저 딱히 없는데. 아무게 없고, 그래. 좋은 생각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제1차 세대를 일으킨 나라가 어디야? 독일? 독일이 이렇게 독일. 독일이 영국, 프랑스와 싸워서 이렇게 세대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 보통 딱 보면 누가 나쁜 놈인 거라고 생각들어. 독일. 독일이 나쁜 놈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결국 독일이 또 져. 음, 패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독일 놈들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어, 선생님은. 선생님은 했던 얘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싸운 이유가, 물론 뭐 전쟁을 일으켰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독일이 나빠. 근데 그 이유가 영국, 프랑스가 쉽게 말하면 치킨이 있는데 치킨을 선배하고 민준이가 막 다 차지하고서 응?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하고 서로가 뒤늦게 왔는데 치킨 남은 게 두세 개밖에 없어. 그럼 서로 어떻게 해야 돼? 음, 화나니까 나 그럼 부스러기 먹는 게 아니라 야 너도 왜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어? 좀 뭐해? 내놔 이런 거야 서로가. 그랬더니 선배하고 민준이가 뭐라 그래? 싫다. 싫어 그런 거야. 근데 서로가 뭐? 싫어? 이것들이 하고 그럼 한번 맞아볼래? 하고 뭐 하려고? 뺏으려고. 뺏으려고 하다가 서로 안 뺏기겠다고 뺏으려고 하다가 서로 싸운 게 제일 세대전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치킨들 입장에서는 음, 치킨들 입장에서는 어때? 항상, 저것들이 왜 우리 갖고 저렇게 싸우고 하지 않나? 식민지 국가들 입장에서 웃긴 거야. 저것들이 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갖고 지들끼리 서로 내 거라고 싸우고 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란 얘기. 어쨌든 제1차 세대전은 그 부분이 가장 큰 거야. 자, 그 다음에 26쪽에 뭐가 나와? 2차 세계대전. 2차 세대 나와. 제2차 세대는 1차 세계대전에 쉽게 말해서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생겨난 게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1차 세계대전에 누가 졌다고? 독일. 독일이 졌다고. 자, 독일이 졌으니 영국과 프랑스가 어떻게? 이긴 나라들이 독일한테 다 물어내. 음, 전쟁에서 너네가 졌으니까 전쟁할 때 쓴 돈 다 물어내. 라고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독일 이것들이 다시는 전쟁 일으키지 못하도록 얘들을 뭐 해야 돼? 박살내야 된다 생각했던 거예요. 어, 독일이 처음에는 어때? 어, 자기들이 졌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지만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음, 그래서 그 배상금 다 물어줬단 말이야. 처음에는. 근데 그 물어주는 게 너무 많아요. 힘들어. 음, 그 나중에는 뭐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뭐 하자? 다시 전쟁으로. 다시 전쟁이지. 한판 싸우자.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는 게 바로 누구? 히틀러.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냥 그냥 막 선동해갖고 전쟁이 난 게 아니야. 이것도 똑같아. 히틀러는 뭐야? 성냥불이야, 성냥불. 음, 그 인화물질은 독일인들의 그 마음이었단 말이야. 그 마음에는 전쟁 빚 갚느라 너무 뭐 한 거야? 어려워. 어렵고 힘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뭐 하고 있어야 되느냐? 국밥도. 하고 있어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분노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지. 어? 그리고
독일하고 또 편먹은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 옆 나라 어디? 일본. 일본 웃겨. 1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하고 싸웠어요. 일본이 1차 세계대전 때는 영국, 미국 이런 나라고 편먹었던 거야. 근데 2차 세계대전 때는 오히려 영국이 아니 일본이 누구랑 편먹냐면 독일하고 편을 먹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민준이가 처음에는 선배랑 편먹고 서로를 막 패더니 갑자기 이제는 뭐야 민준이가 서로랑 편먹고 나를 패려고 그러네. 그럼 일본은 도대체 왜 그랬냐라는 거야. 응? 민준이 일본 왜 그랬을까? 뭔가 더 강해지려고. 더 강해지려고 하는데. 1차 세계대전은 일본이 별로 큰 나라가 아니었어. 쉽게 말하면.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어.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될 무렵 보니까 일본이 엄청 커진 거야. 일본이 엄청 커지니까 미국이나 영국이 일본이 엄청 커지는 걸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그래서 일본을 견제.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더 뭐 하려면 강해. 커지려면 영국, 미국 이런 나라를 뭐 해야 돼? 잡아야. 잡아야 돼. 건너뛰어야 돼. 그러니까 독일이 영국, 미국하고 싸운다고 그러니까는 그럼 나도 너희들하고 같이 싸울게. 라고 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뭐 한다는 거야? 바뀌는 거. 변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갈등이 있는 거야. 의리. 의리는 뭐야? 뭔가 계속 같이 가는 거. 그렇지. 한 번 우리가 친구였으면 끝까지 뭐 해야 된다? 계속 가야 된다. 이게 의리야, 의리. 그 의리를 지킬 거냐. 근데 내가 처음에는 서로가 멋졌어. 서로가 잘 나갔어. 부자하고 막 먹을 것도 잘 사주고. 그리고 내가 서로한테 의리 이러면서 서로하고 막 잘 지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서로가 완전 빈 털털이 개털이 됐어. 그리고 전화고 내가 막 더 멋져. 돈도 더 잘 저기 돼. 어? 그랬을 경우에 민준이가 과연 의리하면서 서로하고 계속 뭐야? 지내되는지 의리는 개뿔 이제 뭐 해야 돼? 내 이익을 찾아서 새로운 사람하고 뭐 해야 되는지 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이제 민준이가 그 전에 서로랑 잘 지낸 게 서로가 먹을 걸 많이 사줘서 였다라면 이제 서로가 먹을 거 안 사주고 새로운 애가 먹을 걸 많이 사주면 당연히 뭐 해야 돼? 바꿔 그리고 타야지. 왜? 민준이한테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나한테 먹을 걸 많이 사주냐야. 내 이익이란 말이야. 근데 서로가 나한테 먹을 걸 많이 사줘서 내가 서로랑 친한 게 아니야. 어? 서로의 인품이 좋아서 내가 서로랑 친한 거였어. 그럼 서로가 가난해졌다 하더라도 서로의 인품은 그대로면 내가 서로랑 계속 뭐해? 친해질 이유가 있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렇게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근데 국가들은 대부분 이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슨 뭐 인품이 좋아서 그런 거 없어. 여태까지 이, 보면 국가는 대부분 다 그냥 뭘로? 이, 국가의 이익을 중심으로 사고를 해. 그러다 보니까 어제까지 친구였는데 내일 가면 뭐야? 적이 적, 되기 막 그런 복잡한 관계가 있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국가도 개개인처럼 뭘 지켜야 된다? 을, 의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는 그전까지 명나라랑 친하게 지냈잖아. 그러다 명나라 힘이 약해지고 청나라 힘이 세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힘이 세진 청나라하고 관계를 맺어준다는 쪽도 있었지만 의리를 지켜야 된다고 명나라랑 계속 왜? 관계 지켜야 된다고 엄청 얻어터진 거잖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을 건가라는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 어쩌면 좋냐? 이 책이 그 아까 말했듯이 1장 있고 이제 나머지 각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시간이 벌써 10시 반이네. 자, 그래서 우리가 유럽 전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론말을 우리가 함께 좀 얘기를 해봤고 사실 이제 각 개별 국가들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상식, 교양 뭐 이런 걸 쌓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뭐 이미 유럽을 다녀온 사람도 있을 거고 또는 앞으로 여러분들 유럽을 뭐 가겠지. 그래서 그럴 때 아마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들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과 실제 또 그것들이 또 어떠한 건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들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민준이 이 책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이렇게 하는 거. 딱히 없고 서로 그냥 빨리만 끝냈으면 좋겠지? 이것들아. 음, 자, 다음 주
글쓰기. 다음 주 글쓰기네. 아, 쌤이 몰랐네. 글쓰기인 거를. 자, 다음 주 글쓰기는 과제가 뭐냐면 이 책에 나와 있지 않는 유럽 나라 하나를 골라서, 어, 어? 알겠니? 이 책에 나와 있지 않는 유럽 나라 하나를 골라서 이 책처럼 그 나라를 뭐하는? 쓰는, 해하는 글쓰기가 여러분 과제입니다. 음, 알겠어? 그럼 이 책이 네. 그럼 여러분 형식을 봐야 돼. 이 책이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렇게 나라 이름은 바뀌었지만 기본적으로 폼이 똑같아. 그러니까 어떤 것들 소개하고 있나를 볼 거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쓰면 유럽 여러 나라에 있었는데 이 책에 나와있지 않는 나라를 뭐 할 것? 고를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조사를 충분히 해볼 것. 그러고 나서 이 책의 소설 방식대로 써볼 것. 이해했어? 네, 그러면서 네. 여러분들이 이 책에 글 쓰는 이것도 설명글 중에 하나거든. 이런 글 쓰는 방식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글쓰기도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질문, 음, 밀리님 없고, 네, 어, 없어? 네, 서로도 없고, 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